셋. 예, 오늘 하는 주제는 서정시의 내면의식입니다. 이에 관해서 두 차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앞에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뒤째는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7의 1강은 아름다운 화초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화초란 문자 그대로 꽃과 풀이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화초라 하지 않고 사람이 재배하고 완성하는 것을 화초라고 합니다. 꽃이나 풀 아니라 나무까지도 화초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시는 화초 사랑을 잘 보여주고 화초의 존재 의의를 말합니다. 화초는 자연이면서 문화입니다. 시에서 들을 때는 화초가 문화가 되고 문화를 넘어서서 문명이 됩니다. 자연인 화초를 재배해서 사람이 기르고 완성하게 한 것은 식물학자이거나 정원사학입니다만은 그 화초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시인이 시를 써서 했습니다. 시는 문화인 화초가 가지고 있는 또는 문명인 화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인물을 시가 맞습니다. 자연인 화초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다양성을 가지는 게 특징이고 그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이고 상징인 화초는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화초가 문화이고 문명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 시를 읽어봐서 알지만은 현지에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서안에 갔을 때 서안 식물원을 작정하고 찾아갔어요. 서안 식물에서 재배하는 화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나 식물에 너무 많은 화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중국 여행을 하는데 난주에서 도낭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불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 멈춰서 들어갔어요. 대불사 정원에 있는 화초가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화초가 거의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많은 화초는 중국 사람들이 재배해서 화초를 만든 것을 우리다 가져다가 심고 또 일본도 가져다 심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매화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이 다 매화를 숭상하는데 자연 상태가 매화가 있는지 몰라요. 다 사람이 기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월남 사람들을 한시에도 가을이 되면 국화가 이울다 이런 한시를 지어요. 과연 월남에서 실제로 국화가 가을에 피고 이우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적으로 멀고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문화체험이고 문화체험을 되풀이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노래에 잣나비 슬피 울어. 우리 야생으로 원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잣나비 슬피 울어라는 그런 시적인 전통을 받아들여서 노래하는 건 마찬가지죠. 화초는 문화고 문명이다 말하겠습니다. 문화소 문명인 화초는 모든 것이 대등하지 않아요. 자연의 화초에서는 우열이 있을 수 없지만 시인은 특히 어떤 것을 택해서 노래합니다. 시인 그 나라마다 숭상하는 화초가 있고 시인마다 특별히 노래하는 화초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초와 시인, 화초와 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화초는 처음에 식물학적이나 정원사의 소관이지만 화초가 가진 그런 문화, 문명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는 거의 시인의 소관이고 식물학자나 정원사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써서 화초를 예찬하는 것도 다 들어보면 많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 대표적인 것.
한 나라, 한 시대, 한 시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지금부터 고찰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란을 특별히 중요시합니다. 모란은 그 화려하고 부귀의 상징이고, 중국을 떠나면 모란을 그렇게까지 대접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어떤 모란시가 있는가? 백거이가 자주 거론되네요. 백거이, 석, 목단화, 모란을 아쉬워하는 시가 있어요. 내일 아침엔 바람 불면 이 꽃이 모두 없어질 것이니 그 쇠약한 불금이 아쉬워서 밤에 불을 자꾸 본다 그래요. 명조 풍기 취진하더니 야석, 쇠홍, 파화간이다. 밤에 불을 밝히고 그 명화를 본다 그래요. 그때 불은 요즘 불하고 달라서 그렇게 밝지도 않은데 내일 아침은 이게 지니까 밤에 불을 밝히고 명화를 본다고 할 정도로 이 모란을 본다고 할 정도로 모란을 사랑하고 아쉬워하는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백거이의 취향의 노시에 중국 사람의 모란 사랑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어요. 매화를 사랑하고 노래한 시인은 많습니다. 매화 사랑은 중국, 한국, 일본이 거의 공통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매화시를 특별히 많이 짓고 그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되게 이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황을 성리학자다 하고 받들고 또 성리학이 쪽 철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황은 성리학자보다 시인으로 더 평가되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황의 성리학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고 반발도 할 수 있는데 이황의 시는 그 아름다움이 그런 시비 곡절을 넘어선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또한 시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도산 원야 영매, 도산 달밤에 매화를 흐른다는 이 퇴계 이황의 시는 정말 아름답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산속 밤은 적막하고 모든 것이 변한데 흰매와 차가운 달이 신선 늙은이 버텨주네. 사냐 정묘 만경공한데 백매 흰매화가 양월 흰매와 서늘한 달이 반선홍 자기 자신을 신성늙어 했어요. 본래 신성늙은이겠어요. 이런 찬 흰매화와 서늘한 달을 가까이 하니까 신선처럼 되었죠. 매화도 이렇게 있었나? 여기서는 백매, 흰매화가 가장 고결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매화시를 대표하고 한국의 매화시를 대표하면서 또한 퇴계 이황의 시세계를 말해주는 삼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저 영국으로 건너가면 우리도 수선화를 좋아합니다만 데프딜스라는 수선화를 워즈워스가 굉장히 야단스럽게 노래합니다. 영시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워즈워스 데프딜스 이 시가 영시를 대표하고 영국 시를 대표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온갖 찬사를 다 바치는 걸 보고 있어요. 수천 종의 수선화를 한눈에 보니 즐겁게 춤춰 무려내 10,000 souls are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the springtime dance. 여기는 한 송이 수선화가 아니고 수천수의 수선화가 한꺼번에 피어서 노래하는 이 청순하고 화려한 수선화가 주는 느낌은 정말 청순하고 화려하죠. 이것을 영문학의 제일 대표적인 시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만해요. 이 많고 화려한 것, 이것들을 영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꽃은 아니지만은 나무 가운데 우리도 버드나무에 대해서를 좋아하고 많은 시가 있죠. 객사청청 유색선 이래로 참 많습니다만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알프레드 미세는 묘비명, 에피타프, 자기가 죽으면 이런 묘비명을 무덤에 새기라고 하는 그 묘비명에서 버드나무를 노래해요. 내가 죽으면 눈물 젖은 가지를 나 좋아하고 창백한 끝빛이 내게 부드럽고 정다우리 하니 내 무덤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어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잼 sont faits éplorer la palette 망의 douce et chère. 그 눈물 젖은 가지를 좋아하고 그 창백함이 내게 douce, 감미롭고 chère, 친근한 느낌을 주리라. 그러나 이 시는 미세의 상당히 개인적인 시고 프랑스 사람들이 또 유럽인들이 일제히 이런 버드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럽의 꽃, 유럽 문명의 꽃은 단연 장미입니다. 장미의 그 화려함, 이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장미를 재배했는지 몰라도 아마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고전에는 장미가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장미입니다. 우리 매화라면 그쪽은 장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명화와 유럽의 장미가 대조되겠다. 장미 시를 지은 사람은 아주 많으냐? 릴케는 장미에 아주 매혹된 사람입니다. 장미 시를 많이 노래하고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는 전설인지 사실인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장미 아름다움을 예찬을 하지만 릴케의 장미 시는 좀 별납니다. 장미, 오, 순수한 모순이야. 즐거움이야. 로제, 오, 라인의 비데르스프로. 비데르스프로가 모순이랍니다. 라인의 비데르스프로. 왜 순수한 모순을 하느냐? 왜 모순을 하느냐? 장미는 아름다우면서 가시가 있어요. 그게 모순인데 왜 순수한 모순이냐? 그 모순 자체만 보여주고 그 모순이 전혀 잡스러운 거 없이 정말 순수한 상태로 보여준다. 어떤 시적인 경지에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아닌가. 릴케의 시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뜻이 단순하지 않고 많은 생각을 낳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모순이 싫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루스트. 몇 자 안 되지만 릴케의 장미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덧붙여 이야기할 것은 릴케는 독일어로만 시를 쓰지 않고 불어로도 시를 쓰는데 불어로 쓴 장미시 연작이 작품이 아주 많아요. 읽어보면 어느 것인지 장미의 아름다운 묘사를 하지 않고 장미에서 어떤 수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상당히 난삽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기일 뿐 아니라 많은 깊은 생각을, 그런 철학적인 상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꽃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릴케의 이러한 장미시는 유럽인의 장미 사랑 중에서도 좀 특별한 국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평에는 매화와 함께 난초가 있습니다. 매화는 그런대로 화려한 매화 있습니다. 난초는 전혀 화려하지 않은 정말 풀인데 난초를 아주 높게 생각해서 선물을 보낼 때 난화분을 보내는 아직도 버릇이 있어요. 난화분은 아무 실용적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또 과연 난화분을 보고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어도 좀 의심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난화분을 보내는 것은 받는 사람은 좋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나 이런 수준의 사람이다 하고 강조하는 게 아닌가. 현대 시조 시인 이병기가 난초를 노래했어요. 정한 모래톱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안고 우러받아 사노니라. 이것은 아주 고결한 선비, 정신적 격조가 높고 이세세 욕망에 찌들이지 않은 그런 선비의 모습과 정신을 난초에다 견주어 노래한 겁니다. 옛날 사람도 이런 시를 많이 지었을 것 같은데 이 가람 이병기의 난초시가 특별히 돋보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화초를 다시 견주어 봅시다. 모라는 치게 되는 것을 아쉽다고 했습니다. 수서나 장미는
충만한 못으로 약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충만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모순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이 주는 동시에 또한 괴로움을 주는 모순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매화와 버드란 난초는 쇠단하면서 고결한 자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버들은 넘치는 슬픔을 이루어주고 매화나 난초는 빼어난 정신자세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들 화초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를 한번 비교 분석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논문을 쓴다면 화제가 풍부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어느 한 시인의 한 가지 화초가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얻는 성과는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매화는 고적함을 이겨내야 하고 난초는 더러움을 멀리한다. 동아시아 안에서도 매화가 주는 의미와 난초가 주는 의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초는 문하고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문명이라는 관점을 더 중요시 봅시다. 모란과 매화, 난초는 동아시아에서도 온게 평가하고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에도 없는지 시에 등장하지 않은지. 그러면서 동아시아 세가 중에 모란은 영화를 상징하고 매화, 난초는 비난함과 고결함을 나타냅니다. 모란을 중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고 매화, 난초는 한국 사람의 고결한 정신을 나타내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화도 난초도 선비의 표상이면서도 매화는 내심의 밝음을, 난초는 생애의 고단함을 더욱 강조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선화, 버들, 장미는 수선화와 버들은 양쪽이 공통입니다. 하기야 우리 수선화가 언제 서양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막 그런 전문적 지식 없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선화, 버들, 장미는 버들은 분명히 우리도 오래전부터 있는 겁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 다 있으며 양쪽 사랑을 받지만 유럽의 시에서 이렇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수선화는 그 풍부하고 약동한 생명력을 매우 감격스레 노래했고 워즈워시 씨가 영문학을 대표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버들은 실망하고 패배하면서도 위안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말했습니다. 세상을 휩쓸 만큼 밀려나 패배가 될 수 있어도 버들도 노래하고 장미도 노래하고 장미를 노래한 시는 소통의 범위를 넓혀서 별난 시도를 하면서 감격도 비탄도 나옵니다. 장미가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복합적인 의미를 더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만드는데 릴케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릴케는 장미의 신이라고 말해집니다.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화초는 아름다움의 자연의 모습을 집약해 보여줄 수 있어 사람이 선택한 본법입니다. 자연 전체를 사랑한 대신에 어떤 화초를 사랑합니다. 화초를 재배하고 사랑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잔잔하면서 벅찬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인이 큰 몫을 합니다. 시인의 시가 없다면 우리의 화초 사랑은 반쯤 공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복의 차원을 높여 자연과 문화가 대등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져오고 또 인식이 성장하게 하는 이런 복합적인 작업을 맡아 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시인이 기여하는 바고 시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는 화초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그림에서도 화초를 그립니다만 시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문을 써서 화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너저리해집니다. 이렇게 집약된 맛이 없어요. 화초 자체처럼 청순하고 깨끗한 모습은 시에서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자, 윤동재 시인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지금까지 어떤 화초에 대해서 노래했던가요? 저는 저 화초 습자 그때 매화를 한번 매화를 했어요. 저 전라도 해남의 대흥사 매화 네, 대흥사. 한번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민동재 시인답게. 그 그림에서는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 꽃, 장미라든지 매화라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일종의 관습 상징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일목요연해 보이는데 그 창조적으로 그 상징이 쓰인 것이 가려질 그런 걱정도. 네, 이게 이제 이런 시에 대해서 노래한 시상이 워낙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신선하게 창조된 노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화초 시를 덜 적게 짓는 게 아닌가. 그렇더라도 매화시를 그 많은 전통적인 축조를 넘어서서 매화시를 참신하게 짓는다면 그 시는 뛰어난 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매, 오래된 매화. 오래된 고매는 그냥 오래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사찰에 수백 년 내려온 매화가 있고 고매 반대되는 세신자 신매화가 없지만은 신매화는 일본서 가져온 게 많아요. 그런 고매의 세계, 그것은 고결한 시적인 세계입니다. 시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하겠어요. 매화 노래를 중단시키면 시의 흐름이 끊어진다. 꼭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말하면 이 난초는 그림이라고 보다는 완전 서예 분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난초를 치는 거는 그림이라고 볼 서예라고요. 그러나 매화는 여전히 그림의 소재고, 나도 노거 수전 할 때 매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매화 그렸지만 나는 내대로 또 매화 그림을 그리고 그 전시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역시 그 매화 그림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화초는 자연이고 동시에 문화고 문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제 이 지구상에 편만에 있는 모든 대상일 것이고 문화는 이제 그걸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적으로 가져오고 문명에서는 훨씬 그걸 고차원하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욱 차원 높게 정신세계를 이렇게 승화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점은 가령 그런 문화나 문명 속에 매랑국죽한 이제 사군자로 말씀하고 이 사군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서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 같은 걸 치는 것은. 그런데 매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국화도 그렇지 않고 그 사군자 관념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군자는 자연을 격식화해야 되고 형식화했죠. 그래서 그 표현과 심상도 이렇게 아주 격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는 새로 창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여기 국화를 왜 언급하지 않았냐? 당연히 질문합니다. 국화호는 도연명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완전히 도연명이 특허를 맡아가지고. 국화하면 도연명이고, 국화시를 지으면서 도연명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행히 매화는 도연명처럼 독차지한 시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매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화초 사력이 격식화된 것이 참 문제가 되죠. 또 같이 말하면 대나무. 대나무는 난초와 같이 그림의 세계에서는 그림이라도 서예 쪽으로 거의 기울어졌다고. 대를 친다, 난을 친다 하죠. 대도 친다 하죠. 그린다고 하지 않고 친다 그런다고. 그럼으로써 창조력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격식을 깨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것을 되살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어떻게 되살리느냐.
그러나 내가 그림을 보니까 매화는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커요. 그래서 매화 유산이 특별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릴케가 장미를 이렇게 가장 순수한 모순이란 말로 차원을 높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서양 기독교적인 전통, 그러니까 수메르하고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들장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들장미 전통의 핵심은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이렇게 밑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아픈 데도 딱 가시를 잡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그런 어떤 신학적 전통이나 신화적 전통 속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그 매화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거기서 이제 릴케가 모순이라고 했거든. 모순. 그것은 그 유럽 문명 속에는 상당히 많은 문화와 함께 얽혀 있어요. 그것을 모두 캐할 필요가 있지만 왜 릴케가 라인에 순수한 모순을 했느냐. 그런 복잡한 얽힘, 때 묻은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나는 매화를 저런 장미를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본다. 이것이 내 시심이다.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매화의 얽힘, 장미의 얽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럽의 어떤 문화사, 정신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와 대비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많은 흑막도 있고, 무슨 음모도 있고, 한데,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꽃이 그런 흑막과 음모가 얽혀 있는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무기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화초를 좀 더 순수하게 대하고, 유럽 사람들은 좀 더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문명사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 또 빠진 것이 하나 연꽃입니다. 연꽃은 또 다른 세계죠. 연꽃은 에집트, 인도 이쪽으로부터 온 거죠. 그것이 불교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연꽃의 문명사라고 했을 때는 현재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도니가 애련서를 해서 뭐 연꽃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어림없어요. 더 큰 몫을 불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현들도 연꽃을 노래하면서도 연꽃을 상당히 벅차게 느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놈을 휘어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연꽃의 문명사라는 것은 동아시아와 유럽 넘어선 제3의 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이 꽃은 보통 자연에 귀한다고 할 때 그 자연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문화하고 문명이야. 도현명이 왜 최국 동의하고 왜 국화를 그냥 두고 보지 왜 꺾었느냐. 우리는 거세게 항의할 만한데 항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가져온 자연이고 사람이 절취한 자연이고 사람이 차지한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지하고 절취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자연에 더 가깝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일 겁니다. 아마 시인이 상당히 그런 문명사적 안목을 가지시면 화초를 자연으로 되돌려주자 이런 주제, 그렇죠? 화초를 자연으로 되돌려주자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대응사가 아니고요. 서남사 홍매화 보살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성함사매화. 개성은 서남사 매화가 우리나라 고매를 대표하고 있어요. 저 다른데 큰 명원에 있는 거는 새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면 고매가 많은 것이 옛날 일본 다이묘들은 자기 정원에 매화 심는 게 자랑이었어요. 매화를 심으로 인해서 아주 흉물스러운 무사가 마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심어서 그 다이묘의 옛 정원에 가면 아주 고매가 많은 것을 일본이 자랑하는 것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하다 싶고 부럽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일본에 많이 있는 고메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매화와 벚꽃, 사쿠라가 극히 대표적이죠. 꽃도 비슷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런데 매화의 고결함과 사쿠라의 천박함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동양에서 매화를 특히 좋아하는 것은 그 절이를 숭상하는 유학적 전통하고 절이를 숭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절이의 숭장은 더 직접적인 숭장은 대나무죠. 또 그 청빈을 사랑하는 것은 난초죠. 그래서 매화는 절이와 청빈을 포함하면서도 알뜰한 자기 정신 세계, 그 나름대로 화려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매화와 벚꽃의 사쿠라의 그 대조가 일본에 선명한데 우리는 매화가 벚꽃 사쿠라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좀 이야기를 더 벌린다면 우리는 매화와 진달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진달래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그대로 있어요. 진달래는 가져와서 정원으로서 키우는 것이 얼마 되지 않고 키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진실로 고결한 자태를 지니고 있는 꽃은 진달래고 진달래는 화초가 아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더 고결하다. 그래서 또 우리 문학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 얘기를 하려면 매화시와 진달래시, 매화 진달래, 매화 진달래를 두고 한번 시를 지어보면 매화는 화분에서 사람이 물을 줘야 살아요. 진달래는 화분에서 키우는 거 못 봤어요. 화분에서 철쭉을 예, 철쭉은 키워요. 근데 진달래와 철쭉이 얼마나 다르냐? 내가 지금 그 토요 모임에서 발표할 글 중에 하나가 진달래와 철쭉에 관한 것도 있어요. 철쭉은 사람이 재배했어요. 적어도 이 우리 수리산에 진달래는 곳곳에 피지만 철쭉은 야생이 없어요. 사람이 재배한 것이 그냥 넘치도록 많아요. 그래서 진달래와 철쭉을 대조해서 말할 수 있어요. 철쭉은 화초지만 진달래는 화초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 대단히 재밌죠. 문학 연구가 이런 주제를 택하면 아주 재밌게 그러면서도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이야기 그만 정도 하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 봅시다.